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주로 건축물에 사용되는 원심 펌프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심 펌프라는 건 말 그대로 원심력을 이용한 펌프를 원심 펌프라고 하는데, 실제 원심 펌프는 그 정의는 우리가 원심력을 이용하는 펌프라기보다는 흡입구와 토출구가 수직으로 이루어진 펌프를 우리가 원심 펌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이게 횡형도 있고 이평도 있고 이제 구분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원리라는 건 실질적으로 흡입이 되는 원리가 있을 거고요. 물을 계속 끌어올려서 물을 보내야 되니까, 또 물을 보내는 토출 측에서의 원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래 이제 구분되어서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얘네가 하나의 동작이기 때문에, 한 동시 동작이라고 할까요? 하나로만 판단을 해서는 이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동시에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무나 기본이지만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유체라는 건 어떤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일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중력이죠. 우리가 물은 중력에 의해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같은 압력 하에서 그런 거고, 어느 특정 구간에, 예를 들어 배관에 요 위에 부분이 압력이 낮다면 물은 거꾸로 올라가기도 한다는 거, 이럴 이렇게 가볍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 이제 원심 펌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심 펌프는 중간에 임펠러가 있고요. 임펠러가 정확히 말하면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좀 쏠려 있어요. 이걸 많이 처음에 공부하시면 착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점점점 넓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퍼져버리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점점점 넓어져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원심 펌프는 다 전고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 회전 방향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 임펠러의 날개가 이렇게 앞쪽 방향으로 굽어 있다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굽어 있으면, 이렇게 회전하면 후고기기 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후고기기랑 전고기기랑 거꾸로 말했네요. 이게 후고기기인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와 이쪽과 이런 경로 중에 점점 면적이 커진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 봐보시면, 우리가 이 임펠러는 축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전동기에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모터라고 할 수도 있죠. 쉽게 말하면 모터가 이 임펠러를 돌려서 여기에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통해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그럼 이걸 살펴보시면, 제가 아직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한 영상을 안 올렸는데, 먼저 아셔야 될 게, 유량이라는 건 연속 방정식이죠. 면적 곱하기 유속이 돼요. 면적, 유속이죠. 즉 우리가 같은 유량을 보내서 얘가 고정돼 있으면 면적이 늘어나면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나중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지만, 베르누이 방정식에 의거하여 유체는 속도와 압력이 서로 반비례한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즉 같은 공간에서 물이 흐를 때 속도가 느려지면 압력이 올라가고, 압력이 올라가면 속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즉 원심 펌프는 이 임펠러를 돌려서 물을 보내는데, 그 물을 보내는 와중에 면적을 점점 크게 해서 속도를 점점 느리게 하고 압력을 키운다는 거죠. 또한 이 임펠러의 원심력에 의해 물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건데요.
바깥으로 나가면 속도가 무지 빠르지만 이 벽에 부딪히면 얘 속도가 거의 제로가 되잖아요. 거의 얘가 임펠러에서 제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반비례해서 압력이 쭉쭉쭉쭉 상승을 한다는 거죠. 즉 토출축에서 나가는 펌프의 양적이라는 건 압력을 높여서 압력이 낮은 위의 경로 중으로 보낸다는 게 원심 펌프의 원리가 됩니다. 이 정압과 동압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토출축 원리가 되는 거죠. 원심력에 의해 물은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바깥에 나간 이 속도가 이 벽에 부딪히면서 압력 에너지로 바뀌고, 압력 에너지로 인해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유체를 이송시킨다는다. 이게 펌프의 원리가 되고, 한 단계 더 전으로 돌아가면 전기 에너지를 통해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원심력을 발생시켜서 뒤에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흡입 원리는 무엇이냐를 살펴보면요. 이제 이 임펠러를 이렇게 임펠러 말고 제가 이렇게 구간을 끊어 보면요. 얘를 이제 확대해서 제가 그냥 전개도 개념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여기가 만약에 임펠러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해볼게요. 회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려볼까요? 회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 물이 여기 뒤에 이제 미니까, 예를 들어 물이 꽉 차 있는데 여기까지만 이렇게 일단 차 있다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 차 있는데 여기를 좀 정지 상태라고 한번 봐볼게요. 그럼 임펠러 뒤가 물이 꽉 차 있겠죠. 얘가 밀었으니까 물이 예를 들어 이만큼 이송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이게 워낙 실제로는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속도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개념을 위해 살펴보면, 물이 이송하면 여기에는 국부적으로 진공 상태가 되는 거죠. 물론 실질적으로 압력이 떨어지면 산소도 삐져나오고 하기 때문에 진공은 아니지만, 알 수 있는 건 물을 보내는 순간 거기가 공간이 생기면서 압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압력은 어떻게 떨어지냐? 원래 이 부분이 처음에 공기가 요만큼 있다가 물이 이만큼 더 이동을 했다고 치면, 원래는 압력이 1일 때 최적이 1이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최적이 1일 때 압력이 1이었던 거죠. 그 연력학에서 제가 올렸죠, 영상을.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최적이 커졌기 때문에 압력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물을 이송함에 따라 압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이 압력이 떨어진 걸 제가 국부진공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흡입관이 이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려고 해도 이렇게 물이 있겠죠, 수조에. 이 물은 압력이 그 절대 압력 0인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부르는 1atm, 얘를 양정으로 환산하면 10.332라는 미터 아쿠아의 단위를 갖게 되죠. 이 힘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의 압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압인 pH가 되고, 이쪽 부분이 압력이 뚝 떨어졌으니까 국부진공이라고 부르는 낮은 압력의 PL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압력 차이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눈으로는 이 공간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압력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물이 올라와서 밀어내기 때문에. 이게 흡입 원리지만 사이펀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정확히는 약간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흡입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의 진공은 우리가 P0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조의 위에 물이 가해지는 압력의 최대는 대기압인 PA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유체의 이송은 여기서 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압력 차이에 의해서 이송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대기압에서 만들 수 있는 진공 상태의 차이가 델타 P가 되는데 이게 차압이 되는 거죠. 국부 진공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건 이제 거의 이론적인 수준이죠. 0이 될 거고 대기압은 고정값이기 때문에 1.332 미터 아쿠아가 되는 거죠. 즉, 이 차압은 아무리 최대한으로 해도 이론적으로 HT 10.332 미터 아쿠아가 되기 때문에 이 이상의 높이는 물을 끌어올릴 수 없다고 이제 어느 영상에서나 어느 책에서나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만큼도 못 끌어올리죠. 왜냐면 얘가 0이 안 되고 중간에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작은 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원리는 다 아신 건데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깊게도 아닙니다. 사실 이제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시자는 거죠. 여기는 양정과 속도를 나타낼 거고요. 제가 이걸 길게 그렸는데 중간을 이 정도를 할까요? 이제 임펠러로 우리가 표기를 하고요. 여기 이제 I라는 게 있어요. 임펠러의 눈을 말하는데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 석션이라고 흡입관이 되는 거고 여기 디퓨징 엘리먼트라고 해서 쓰기가 좀 기네요. 케이싱 내에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디스차지라고 해서 우리가 토추측이 됩니다. 이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임펠러 I가 뭐냐면 요 안에 이제 우리가 임펠러가 이렇게 들었잖아요. 회전하는 애가 있는데 요 중간에 이 부분이 눈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를 I라고 부르는 거고 이 디퓨징 엘리먼트는 요 쉽게 생각하면 케이싱 내부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살펴보면 우리가 먼저 양정을 제가 H라고 보고 할게요. 그러면 아까 국부 진공이 최고로 만들어지는 지점은 요 I와 임펠러의 요 사이인 요 지점이 될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는 돌려도 그 진공이 일어날 그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석션 쪽으로 제가 거꾸로 그려보면 좀 반듯하게 그려볼까요? 일로 갈수록 압력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대기압에 밀려서 물이 점점점 진공 쪽으로 빨려오고 있는 거니까 최고 진공인 지점이 압력이 가장 낮겠죠. 그리고 실제로 임펠러에 뭐가 투입이 되냐? 우리가 말하는 전기 에너지를 투입을 해가지고 얘를 운동 에너지로 바꿨잖아요. 즉 이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얘가 양정이 임펠러로 밀어서 이게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밀니까 상승을 하다가 얘가 케이싱으로 이렇게 튕겨 나가면 얘가 속도가 느려지면서 압력이 급격히 상승을 하겠죠. 그 상승하다가 여기 부딪히는 순간 최고의 압력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압력이 쭉 상승을 할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 펌프의 토출구부터 이제 다시 압력이 떨어질 거예요. 이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직선에서부터 떨어지는 게 바로 이 시스템 저항 곡선인 압력 손실이 되겠죠. 물은 흐를수록 손실이 발생하니까요. 그리고 속도를 한번 보자는 거죠. 파란색이 이제 속도가 됩니다. 우리가 석션 배관을 따라서 물이 이렇게 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임펠러 I 쪽, 즉 석션 요 흡입근 들어가고부터는 얘가 속도가 조금 빨라집니다. 이거 휘어버렸네요. 이게 왜 빨라지냐? 우리 아시겠지만 흡입 광경보다 실제 이 임펠러 펌프의 흡입 구가 더 작아요. 이거를 표현을 흡입 구경보다 임펠러의 I의 직정이 더 작다는 거죠. 그러면 면적이 좁아졌으니까 아까 연속 방정식에 의해 면적이 작아져서
속도가 상승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요 임펠러에서 물을 미니까 밀고 있으니까 얘 속도가 여기까지 최고 속도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임펠러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펠러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아까랑 이제 반대죠. 속도가 느려져서 아까 압력이 오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지겠죠. 이렇게 느려질 거예요. 그리고 토출축 광경이 일정하다면 같은 속도로 물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아실 수 있는 건 색깔을 좀 바꿔보고요. 우리가 여기 지금 크로스 되잖아요. 아까 제가 유속과 크게 나오네요. 유속과 압력은 서로 반비례한다고 이게 베르누이 방정식에 의해서 증명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즉, 이 케이싱을 통해 물이 흘러갈 때 속도가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요즘 느려지고 있죠. 그에 비례해서 압력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죠. 이게 원심 펌프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비교해 보면 속도도 늘고 압력도 늘지 않았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여기 제가 전기 에너지를 투입했잖아요. 그래서 이 1번 부분의 에너지의 총량과 2번 부분의 에너지의 총량은 당연히 이 전기 에너지만큼 커졌을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이런 마찰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펌프 내에서도 속도와 양정의 상태를 알아야 압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더 명확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쉽게 생각하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이 최고 압력 저하가 진공 압력 어느 정도가 있겠죠.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NFSH RE가 되는 거죠. 내가 만들 수 없는 여기까지를 펌프라고 본다면 여기를 재야겠죠. 필요한 유효 흡입 양정이다. 우리가 AV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AV가 더 커야 되는데 이게 진공 압력이 우리가 완전 진공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빼줘야 되는 값이 있던 거죠. 그리고 이 부분 하나씩 좀 해석을 해보면 얘가 이제 요 속도가 최고치가 된 부분이잖아요. 임펠러 끝단에서 속도가 이렇게 임펠러가 있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할 때 우리 아시잖아요. 이렇게 놀이기구를 타도 끝에 매달려야 체감이 가장 빠르죠. 실제로 체감이 아니고 속도가 360도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여기서 이제 이탈하는 순간 속도가 점점 느려져 가지고 케이싱 벽에 부딪히고 뭐 중간에서 부딪혔겠죠. 사실 넓어지니까 부딪혀서 이 우리가 말하는 유속을 발생시키고 얘는 부딪혀서 면적이 넓어져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토출 압력, 이게 뭐죠? 펌프의 양정이 되겠죠. 사실 이건 정확히 말하면 토출측 압력인 거고 양정이라는 건 흡입축과 차이가 펌프의 전 양정이 되는 거죠.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딱 아셔야 될 텐데 흡입측 속도가 토출측 속도보다 늦죠? 이게 기본적인 정상적인 펌프의 유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흡입측 관경을 토출측 관경보다 크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수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장비에서도 흡입측이 더 큰 애들이 있고 똑같은 애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이 흡입측 관경이라는 건 펌프의 흡입 관경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배관경을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펌프에 연결하는 장비 흡입구 토출구도 흡입 관경이 큰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흡입에서의 유속이 토출에서의 유속보다 작기 때문이라서 장비에 이 흡입 연결구를 구할 때도 흡입 측은 제 기억에 2에서 2.5m/s 정도로 구했던 것 같고 토출 측은 1.5에서 2.5였던 것 같네요. 토출 측은 2에서 2.5m/s 정도의
그 속도가 나올 수 있는 그 토출구 관경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같은 경우 같은 범위에 들어올 수도 있고 토출축이 더 관경이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번에는 원심 펌프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또 요약 한번 해야죠. 원심 펌프는 흡입구와 토출구가 수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원심 펌프라고 한다. 이때의 기본 원리는 원심력인데, 원심력. 우리가 토출은 이 블레이드를 모터 전동기에 의해서 축을 이용해 회전을 시키는데, 이때 물이 이 임펠러를 타고 지나가 이 벽에 부딪히면서 압력을 형성을 하고, 이때 케이싱을 따라서 유속이 이동할 때 점점 면적을 넓게 해서 유속을 더 낮춰서 양정과 유속이 반비례한다는 것을 이용해 압력을 더 높게 상승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때의 해석은 연속 방정식과 베르누이 방정식에 의해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이어서 흡입 원리는 이 임펠러에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통해 물을 바깥으로 보냄에 따라서 중간에 국부 진공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 국부 진공은 보일-샤를의 법칙에 의해서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그 압력이 낮은 곳으로 물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압력의 최대 차이는 대기압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진공을 만들어도 물의 흡입 수도는 10m 이상이 될 수가 없다. 근데 실제로는 압력 손실도 있기 때문에 더 작은 값밖에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흡입 측 속도가 토출 측 속도보다 작은 거를 알 수 있고, 임펠러 입구부터 임펠러 토출까지의 속도 상승률은 최대가 되며, 속도 저하는 임펠러를 이탈한 이후에 와류실에 부딪혀서 토출구에 도착할 때까지 최대한 저하가 되고, 거꾸로 이 양정, 즉 펌프 내의 압력은 임펠러의 임펠러 I와 임펠러의 교차점에서 최저가 되며, I로 들어올 때까지 점점 진공에 가까워져서 압력이 떨어지고, 임펠러를 타고 일어나서 속도와 압력이 같이 상승하는 이유는 전기 에너지를 투입시켰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를 통해 속도와 압력을 모두 올려주고, 속도가 저하됨에 따라 펌프 내의 압력이 상승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펌프의 토출축 압력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감사합니다.